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밀리터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KF-21 얘기를 안 하니까 마음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숨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나 이쪽에서 좀 엄살을 많이 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특징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 비행기에 통합되는 전자 쪽 또 무기 쪽 이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건 국방부는 그러더라도 일반 우리 시민들 사이에선 할 얘기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바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감추고 있다 그럴까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속도를 계산하면 이게 음속의 마하 1.81이 아니라 2.05가 나옵니다. 그 지금 목표하고 있는 속도가. 근데 그 속도보다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제가 그 근거를 들을 테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그런 전문가님들께서 계시면 야, 백모 그건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런 점이 또 있어. 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KF-21은 뭐 이게 뭐 당장 내후년 내내후년에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 F-22의 기체, 그 다음에 F-35의 지능,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사기 힘든 미국서 사기 힘든 치명적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융합시킨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좀 살벌해요. 그러면 도대체 국방부는 왜 이런 사정을 충분히 밝히지 않을까? 저는 주눅이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이 국방부는 일단 미국에 대해서 좀 주눅이 들겠죠. 미국이 우리를 많이 그러니까 그 치명적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최근까지. 그게 좀 바뀐 게 한 2, 3년 사이이지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치명적 군사력이 생기면 그것이 이 한반도 일대의 여러 가지 그 군사 균형이라든지 기타 등등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때 미국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엄청난 그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별로 안 좋아했었죠. 예, 그런 거가 이제 주눅이 든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을 맞선다는 건데 이 치명적 무기라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반중을 이야기하면 저 또라이 아니야? 뭐 한 2년 전까지 그랬죠. 예. 특히 이제 국회나 정치권에 이게 종중 거의 간첩스러운 자들이 대가리급까지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 가지고 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발톱을 감출 수 있는 데까지 감추고 엄살을 떠는 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세상 바뀌었잖아 좀. 전체적인 그 글로벌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발톱 감추고 주눅 드는 어버버버 소리를 하게 되면 국민은 뭐가 되냐 이거지. 국민은 항상 혼란되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정부 쪽에서는 좀 발톱을 감추더라도 제안이나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거의 노골적으로 이렇게 떠들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지 않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키아벨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키아벨리는 이 냉혈의 그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오한 진실을 보통 사람의 언어로 전한 사람입니다. 이 진실이 가려지면 국민은 까막눈이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에 분열된 이 도시국가들 사이에서의 음모 그리고 그 도시국가 내부의 음모 이건 뭐 미루 추잡하기가 말할 바가 없죠. 몬도가네입니다. 그것을 좀 많이 폭로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렌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군을 조직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화제를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민군이 조직되면 그게 공화국으로 갑니다. 로마가 그랬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알아듣는 소리죠. 시민군을 조직해야 된다. 그럼 공화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무력은 주로 이제 사병과 용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예. 지배자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피렌체라는 이 도시국가가 이 사나운 이 북부 이탈리아의 이런 상황 아래서 계속 번영을 하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르네상스는 없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도 없습니다. 르네상스는 피렌체입니다. 피렌체가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도시인데 이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이게 16세기 초니까 이제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다 무르익어 가지고 농숙해져서 이제 꽃을 다 피우고 그 열매가 바다를 타고 이제 그 영국으로 갔을 때예요, 이미. 피렌체는 이제 저물어 갈 때입니다. 16세기 초니까. 그때 참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어떤 통찰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이 책을 보통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피렌체 이탈리언이라 그럽니다. 플로렌스 이탈리언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영어로 이제 피렌체를 플로렌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단테의 하나님이 쓴 코미디, 하나님의 코미디, 하나님의 해피엔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코미디는 깔깔깔 웃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신곡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목을 달아놨죠. 예, 하나님이 안배한 해피엔딩. 그것이 이게 이제 플로렌타인, 예, 그러니까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쓰여졌습니다. 당시의 식자들은 전부 말하자면은 라틴어로 책을 쓸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시정잡배,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쓴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읽고서 알아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으로 죽을 뻔했던 것도 갈릴레오가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한 그러한 책, 그걸 디알로고라 그러는데 다이얼로그죠. 영어로는 대화,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라는 책인데 그 주장을 그러니까 지동설을 했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니고 이미 지동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 주장을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써서 일반인들한테 한 데다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관찰 방법이라든지 수학적 계산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설득력 있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던 거예요, 갈릴레오가. 저기 보통 사람의 언어, 일반인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을 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국뽕 같은 그런 제목인데 실제로는 국뽕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무기가 발전한다는 것이 이 우리와 미국, 우리와 중국, 우리와 북한 이런 이 군사지정학적인 이런 밸런스에서 어떠한 말하자면 파괴적 혹은 어떠한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냐 그걸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뜻에서 좀 상당히 국뽕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제가 SBS에도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또 인터뷰를 해주신 고휘석 카이수석 시험 비행조종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우리 고 조종사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약간 비판적인 어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표현이 감춰져 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부정확하다. 근데 이거는 고 조종사님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고 조종사님은 국방부나 그 조직의 카이나 이 조직의 정책과 문화와 이런 노선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 조종사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 착한 사람이 그 진실을 끝까지 다 얘기하고 싶어서 저거 어떻게 참고 사나 참 입 참 건질거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전에도 한번 제시했는데 이 속도 문제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똑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시속이 2200km를 목표로 한다고 고 조종사님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 조종사님의 본인의 이야기로 이것이 음속의 1.81, 마하 1.8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엄살이에요. 고조선 선생님이 엄살 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리해서 국방부 방사청이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정 선생님은 그 조직의 논리, 조직의 정책에 충실한 거예요. 당연히 충실해야죠. 네. 백모 같은 사람이 깨끗거리면 되는 거지. 네. 저는 이것이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향후 이 그 KF-21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제대로 된 국제 기준, 그건 정확히 말하면 미국 기준입니다. 이게 왜 미국 기준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 우주 쪽에서는 미터법보다도 인치, 피트, 뭐 파운드 이런 걸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미국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그 표현 방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국제 기준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의 정책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마하값을 마하값이 좀 낮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비행 조종사만 이렇게 중간에 껴서 욕보고 계신 거지. 고조선 선생님 같은 경우. 한번 직접 말씀을 들어보세요. 1.2까지 영역 확장이 돼 있고 마하 1.2, 음속의 1.2배,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1.8배까지. 대략 한 2,200km/h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시로 음속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거 수시로 초음속 비행한다는 거 이제는. 근데 이제 그 시속 2,200km가 이제 음속의 1.81배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위키백과 영문 위키피디어 뭐 모든 문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조종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고 조종 선생님을 인용하는 이유가 그 국방부에서부터 카이로 내려오는 그 개발 쪽에서 매일매일 같이 몸담고 사는 사람의 육성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사실 위키백과에서 인용해도 되고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해도 돼요. 다 이렇게 나와요. 영문이든 한글이든. 초음속 전투기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미국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순전히 한국식 어거지인데 일단 모든 비행기는 고도에 의해서 속도가 변화하죠. 똑같은 엔진 출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고도를 명시해야 됩니다. 고도는 공기 밀도와 직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수면보다 한 2만 메타 올라가면 밀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기 밀도가 바뀌면 당연히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행기의 속도를 표현할 때 고도를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t altitude 그러면은 고공에서 그 뜻이고 이거는 통상 여객기 순항 고도인 10,000m 정도를 가리킵니다. at altitude는 고공에서. 그 다음에 해수면에서는 at sea level.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아래 인용해 놓은데요. 네, 인용해 놓은 데서 보면 이 빨간 박스에 들어 있는 게 다 고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카이나 국방부에서 얘기할 때 혹시 고도 나타낸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도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고도가 얼마에서 속도가 얼마다 없죠. 고도를 명시하지 않아요. 한국 발표할 때는. 그래 놓고 음속은 해수면 음속을 보통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고도가 얼마든지 간에. 그래서 아까 2,200km/h가 시속 2,200km가 음속의 1.81배가 나오려면 여기서 마 1.81이 나오려면 음속은 얼마로 계산한 거냐면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보면 초속 337.6m 거의 그 해수면 340m랑 똑같은 수준으로 거의 해서 마 1.81이라는 숫자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통상 비행기 속도 얘기할 때 고공 통상 10,000m 음속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at altitude. 그래서 그때는 초속 298에서 300m 정도를 음속 속도로 해서 계산을 해요. 미국은.
그 결과 음속 기준은 한국에서는 음속 기준은 저공 음속 기준. 그 저공에서 음속이 빠르니까 그걸 사용하면서도 비행 속도는 고공값을 쓰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비행 속도를 고공 걸 쓰려면 음속도 고공을 써야 되는 거고 비행 속도를 해수면이나 그 근처를 쓰려면 음속도 그걸 쓰면서 고도가 얼마다. 여기서도 고도가 얼마다. 그래서 그 고도에 해당 고도의 속도와 음속, 해당 고도의 비행 속도와 음속 이렇게 그걸 페어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하값이 낮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국방부 쪽에서 엄살 떠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F-22에 관한 건데요. 이거 보면 뭐냐면 이 파란 쪽과 벽돌색이 이제 마하 값이죠. 그러면은 10,000m에서 마하 2.25인데 그때 속도가 2414km/h다. 시간당 시속 2414km다 그 소리인데 이때 음속을 이 속도를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초속 298m입니다. 그러니까 340m 쓴 게 아니에요. 음속값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여기서 빨간 게 at sea level이죠. 이게 해수면 그러니까 바로 해면 위 정도의 고도에서 음속의 1.2 마하 1.21 그런데 그때 속도가 1482km다. 그럼 1482km가 음속의 1.21배려면 그때 음속은 얼마였어? 환산을 해보면 초속 340m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줄 가면 at altitude 빨간 거 그러니까 고공에서 슈퍼크루즈 할 때 슈퍼크루즈가 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슈퍼크루즈 할 때 마하 1.82 그때 속도가 1963km 시속. 그래서 그 속도를 가지고 마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초속 300m예요. 아까 초속 298m 그 급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 쪽에서는 어떤 비행기의 속도를 얘기할 때 고도를 정의를 해놓고 그 고도에서의 비행체의 속도와 음속값을 이게 서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고도 안 얘기해. 음속값은 무조건 해수면 340m 써. 그리고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는 얼마래? 2200km/h래. 오케이, 2200km/h가 그럼 해수면에서 날아가는 속도야? 아니면 10,000m 위에서 날아가는 속도야. 만약에 KF-21이 해수면에서 거의 해수면에서 2200km/h 간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기서도 보셨잖아요. F-22가 해수면에서 1482km밖에 못 가잖아요. 두 번째 줄. 그러니까 2200km/h는 고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KF-21. 근데 음속은 해수면 걸 쓰고 있어. 340m. 그러면 마하값은 낮게 나타나. 그러니까 앞뒤 안 맞게 속도는 2200km/h인데요. 근데 음속은 1.81배예요. 어떻게 계산해도 그 숫자가 안 나와요. 2200km/h 시속 2200km가 해수면 속도일 리는 없고 고공이라는 소리인데 고공에서는 그럼 그게 음속의 1.81배 마하 1.81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 그때는 초속 298m 뭐 초속 300m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마하 2.05입니다. 마하 2가 넘는 비행기예요 저게. 일단 지금 숫자만으로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 KF-21이 지금 속도 2.81이고 한국식 음속은 337.6m입니다. 안에 숨어있는 숫자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통 비행기를 고도 10,000m로 때려놓으니까 음속을 298m로 해요. 보통 at altitude 이런 속도 따질 때는. 그럼 미국식으로 마하 추정해보면 2.05야. 이 숫자가 나올 만한 게 충분히 드라이 추중비가 1.135고 AB 추중비가 1.69거든요. KF-21이. 드라이라는 건 뭐냐면 엔진이 이제 연소부가 앞에 그러니까 1단계 연소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배출가스가 나가면 원래는 배출가스가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기름을 한 번 더 뿌려요. 그 뜨거운 가스에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소가 일어나겠죠. 그걸 애프터 버너라 그럽니다. 왜냐면 1단계 연소 이후니까 연소기 이후. 그래서 애프터 버너라 그래요.
그래서 AB. 추중비라 그러면 뭐냐면은 밀어내는 이 압력, 파운드 포스, 뒤를 미는 압력, 그거를 비행기의 파운드로 나눈 거예요. 파운드 포스를 파운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라 그러는데 이게 1.15, 1.135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F-22의 1.20보단 조금 낮고 F-15EX의 1.112보다 좀 높아요. 저희 KF-21의 그 드라이 추중비가. 애프터버너 추중비는 1.69가 나오는데 이거는 F-22의 1.62보다 조금 높고 F-15EX의 1.82보다 좀 낮습니다. 이 추중비가 높으면 비행기가 잘 간다는 소리예요. 일단 뒤를 아주 빡세게 잘 밀어준다. 그러니까 추력이 좋은 애라고 얘가. 그래서 뭐 마하 고공에서 마하 2.06 정도 나와야지 저 정도 추중비면 F-22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생각 드는 거죠. 예, 그렇게 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KF-21과 F-22가 이게 쌍둥이잖아요. KF-21이 베이비 랩터라 그래서 사이즈만 작죠.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 비행기가 나갈 때 그 비행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공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비행기를 뒤로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걸 항력이라 그래요. 드랙. 비행기가 형체는 똑같은데 크기만 달라. 그런 경우 항력은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면 이게 나사 자료입니다. 표면적이 2배가 되면 항력도 2배. 표면적의 절반이 되면 항력도 절반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KF-21의 표면적과 F-22의 표면적 사이의 비율을 좀 알아보자. 근데 제가 KF-21의 표면적을 잴 방법이 없고 F-22의 표면적도 모르잖아.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죠. 두 비행기가 닮은 꼴이니까 날개의 표면적과 날개의 표면적을 비율을 하면 그게 비행기 기체 전체의 표면적의 비율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걸 F-22를 고스란히 이렇게 줄인 거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날개의 표면적을 익면이라 그럽니다. F-22의 익면이 840평방피트고요. KF-21의 익면이 501평방피트입니다. 그러면 KF-21은 F-22에 대해서 59.6%밖에 안 돼요. 표면 면적이 59.6%, 많이 봐서 60%. 그게 뭐냐면 KF-21이 F-22보다 항력을 60%밖에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수영 선수들이 있는데요. 수영 선수 커뮤니티에 백모가 어마무시한 수영복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를 입으면 수영복에서 항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온 몸에 그 물살을 헤치면서 나오는 그 저항력, 그 항력이 6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뭐 한 1,000만 원씩 주고 한 벌씩 살 거예요. 제가 바로 빌딩 살 겁니다. 항력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그 비행기 날아가는 거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KF-21이 항력이 F-22의 60%밖에 안 돼? 이게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건 F-22 찜 쪄먹는 기계다. 기체다. 기체 성격이. 그걸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 너 백모 너 잘못 생각한 거야. 거기 또 다른 문제 이런 거 있어 라고 지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사실은. 네. 그럼 여기서 보면 뭐냐. F-22가 슈퍼크루징 할 수 있으면 얘도 슈퍼크루징 하겠네. 슈퍼크루징이라는 건 뭐냐면 드라이 상태에서 초음속 비행을 하는 기능이에요. 드라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연소만 하는 거죠. 2차 연소는 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배출가스에다 다시 기름 뿌리는 그런 그 기름질을 안 하는 거. 그게 드라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가스가 축축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배출가스에 기름 뿌리는 거 뭐라? wet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 그걸 애프터버너, AB 추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AB는 훨씬 더 파워가 세지죠. 그 대신에 기름은 완전 기름질환 하는 거니까 기름은 그냥 금방 타버리죠, 다. 근데 만약에 드라이 상태에서 초음속을 달릴 수 있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 기동성이 일단 좋아지죠. 초음속이니까. 두 번째는 이 그 AB 애프터버너로 하게 되면 뒤로 불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적외선 탐지 자산이 저의 비행기, 내 비행기를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애프터버너를 안 떼고 드라이만 가지고도 빨리 갈 수 있다면 그만큼 적외선 흔적,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열 흔적이라 그럽니다. 히트 시그네처 혹은 이걸 인프라레드, 적외선 흔적, 인프라레드 시그네처라 그래요. 이게 축소되죠.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아지죠. 자, 여기서 황금의 3단 논법, 네, 소크라테스를 본따서 드라이 중량 비율, 드라이 추중비에서 KF21은 1.135이고 F22는 1.20이다. 즉 F22가 조금 높고 KF21이 조금 낮다. 1번 명제. 2번 명제. 그런데 항력이 KF21이 현저하게 낮다. 59.6%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드라이에서 KF21의 비행은 F22에 못지않다. 그렇죠. 추력은 조금 못하지만 추력은 약 그러니까 추중비가 0.065만큼 부족해요. KF21이. 드라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항력이 워낙 낮아버리니까 추력은 말하자면 한 6% 정도, 6%가 낮은데 항력에서 훨씬 에피션시가 높으니까 F22만큼 날아가는 건 날아가겠네? 이 생각이 들지. 그럼 F22가 어느 정도 날아? 아까 말했죠? 고공, at altitude. 이게 통상 1000m입니다. 1000m에서 무려 마하 1.82로 슈퍼크루징 합니다. KF22도 1000m에서 그 정도로 슈퍼크루징 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그래. 그래서 혹시 이게 야, 백모, 너 그거 주말에 너무 뽕 많이 맞았어. 너 국뽕에 좀 중독된 것 같아. 너 일단 좀 쉬었다가 해야겠다. 머리 좀 식혀라. 그렇게 지적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근거를 좀 대주세요. 저도 좀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드라이 말고 애프터버너, 고공 애프터버너는 어떠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2.25죠. 2.25예요. 그 저기 F22가. 그런데 여기도 3단 논법이죠. AB 추중비에서 KF21이 F22보다 높아요. 0.07이 높아요. 아까 드라이는 좀 낮은데 AB는 높아요. KF21이. 게다가 항력이 59.6%밖에 안 돼. 그러므로 고공 애프터버너로 고공을 달리는 경우에 KF21은 F22보다 훨씬 빠를 거야. 그래서 저는 아마 마하 2.4는 그냥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AB 추중비가 가장 높은 비행기는 F-15EX입니다. 걔는 무려 1.82나 됩니다. 1.82. 얘는 고공 최고 속도가 마하 2.5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F-22 2.5와 F-22 마하 2.25 그 중간쯤이 될 거예요. 그 중간 언저리에서 KF-21의 고공 애프터버너 최대 속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F-22처럼 무슨 뭐 뒤에 그 추력 편향 노즐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코브라 뭐 이런 건 조금 못한다고 어쩔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동성과 속도가 KF-21이 훨씬 못하지 않다. F-22 아마 뺨칠 거다. 그래서 이게 공중 요격에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미티어를 4발이나 붙이는 것도 그런 뜻이 있다. 뭐 앞뒤가 좀 맞는 소리가 되는 거죠. 단지 국방부나 방사청에서 그 얘기를 많이 안 떠드는 거예요. 발톱을 감추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